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보면은 중국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미국이 가장 큰 주적이 되고, 그런데 일본은 이미 미국과 함께 동원될 것이라는 전제로 수년간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요즘 말로 그 대책,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의 참전 여부는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한국은 가능하면 적군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국가죠. 왜냐하면 무력도 크지만 어쩌면 중립을 지켜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참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어떤 이제 전략을 펼칠까요? 예, 그래서 한국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한국을 공격하지는 않으려고 하겠지만 주한 미군이 움직이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한 미군과 한국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전략을 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주체가 자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은 언제나 한국을 상대한다면 북한을 카드로 쓰는 거죠.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이 전쟁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두 네. 번째는 우리가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먼 곳에 발생할 전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이 한반도도 영향을 입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큰 영향을 입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연구소 도서관 편입니다. 요즘에 책 소개가 좀 잦아지고 있죠. 제가 쓴 책도 있고 요즘에 좋은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봄철에 놀러 가기보다는 책을 한 권씩 보시면서 우리 돌아가는 세상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 책보다 더 잘 팔리는 예, 그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되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 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발적인 전쟁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소개를 할까 했는데 마침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이철 박사님께서 오늘 친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책 요즘에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것들은 핵심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하고 대만 간의 전쟁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미 이제 시작돼서 네. 째깍 이제 돌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많은 국가들의 그 영향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정해져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도발적인 책이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책이. 예,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이 이 양안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좀 알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 그 경각심을 울리는 차원에서 좀 자극적인, 예. 그리고 도발적인 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제목만 자극적인 게 아니고 사실 내용도 되게 매운맛으로 예,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중국과 미국 대만을 둘러싼 관계는 그냥 저러다 힘겨루게 하다가 별일 없을 거야. 예전에도 네. 몇 번 그랬잖아. 네. 그런데 그 박사님께서 봤을 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보면. 네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양안 전쟁이라는 것은 요즘 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네네.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차곡차곡 진행돼서 예.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계획 수립해서 준비는 빌드업은 다 끝났고 네. 이제 실천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네네. 예, 단지 그 시기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래요. 아니, 전쟁을 했을 때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가 얻을 이득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중국이 굳이 대만을 꼭 공격하려고 그러지? 예,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이익 관계는 아마 5년, 10년 정도를 보고 계산을 한 결과일 것이고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의 계산 결과는 50년, 100년을 놓고 하는 계산 결과라서 100년을 놓고 한 계산 결과는 이번 전쟁을 하고 타이완을 합병하는 것이 예. 중국에게 이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 무슨 경제 제재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 그러면 피해도 크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에 네. 그게 과연 긍정적일까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죠, 보면. 네, 일단 중국 공산당 자체가 연안 대장정 끝나고 나서 8,000명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중국 대륙을 다 차지했고요. 타이완의 2,200만이 결코 그들의 눈에 작은 게 아니고 후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1920년 중국 공산당 창당할 때 원래 세웠던 두 개의 100년 목표. 100년 목표. 예, 그 중에 하나인 샤오캉 사회 건설.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수준을 향유하는 그런 사회 건설은 작년에 이미 완성을 공포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이죠. 네. 그리고 그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가장 큰 내용이 조국 통일 과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00년이라는 스케줄을 따라서 목표를 지금까지 달성을 해왔고 네. 마지막 남은 카드가 이제 대만을 통일함으로써 네.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중국 민족의 이제 완벽한 부활, 그렇죠. 예, 이것들을 이제 꾀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실익을 따질 그런 대상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계산으로는 실익이 되는 거죠. 저희들의 계산자로는 그게 손해고요. 손해인데 네. 서로가 보는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봤을 때 되게 큰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보면. 네, 사실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뭐 책 내용하고는 직접 좀 관련이 없지만 되게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박사님 대부분 예, 한번 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항상 궁금한 거는 1978년에 등소평이 왜 개혁 개방에 나섰을까? 네네.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네. 어차피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네. 모택동이 너무 급하게 진전을 예. 하다가 물적 예. 토대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거를 다시 회복할 시간과 여지를 외부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45년간 이제 지금 예. 해왔으니까 예. G2까지 왔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예. 관계를 이제 정리하고 임시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원래 본인이 가려고 했던 그 길로 가는 단계인가?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 중국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출발해서 네. 자본가 노동자를 지주와 소장농으로 바꿔놓은 마오쩌둥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 계획 경제에 시장 경제를 도입한 덩샤오핑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유제와 공유제의 공존. 공준. 예, 그리고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의 공존. 그래서 융화 발전시킨 새로운 이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계, 그리고 본인들이 성공적으로 해온 공산주의 체계, 이 둘을 아우르는 그런 새로운 이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은 참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왜 해 도대체 꼭 그렇게 해서 주변 국가들 되게 힘들게 해야겠어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드는데 하여간 이 박사님 써주신 책을 보다 보면 정말 중국이 대만을 어떻든 간에 꼭 침공은 분명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되게 굳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은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그건 중국 입장이고 네네. 중국이 이제 대만을 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대만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방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최근 들어 저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네네. 뭐 어떻든 간에 미국이 큰 타격을 입지만 그래도 중국을 그래도 저지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타격이 너무 큰 게 문제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됐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좀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예, 저는 말씀하신 게 아마 CSIS의 네네. 워게임 분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5번 돌려본.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의 타이완 공격 시나리오가 제 눈으로 볼 때는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아, 너무 정석이다. 예, 너무 교과서적인데다가 그 전제는 미국 같은 대국이, 군사 대국이 마치 이라크 전쟁할 때처럼 충분한 물자를 가지고 공격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공격하는 이런 전쟁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그럼 그런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비정규전이고 게릴라전이 될 텐데 기본적인 것은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아, 허를 찌르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러면 그 허를 찌른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전선에서 양쪽의 무기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걸 뛰어넘어서 광범위한 전장에서의 어떤 전쟁 또는 도발, 작전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군대의 방법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중국이 가난한 군대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정말 중국이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있어요. 이것이 그 말로는 민간이라는 거지만 사실상은 군대죠. 원래는 그
공안 밑에 있다가 이제 작년에 군 밑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어요? 예, 예. 오. 그러면 이 민병대들이 사실은 그 어선들하고 같이 섞여서 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타이완을 공격하는데 타이완 주변에는 수레라든가 여러 가지 그 수상 드론 같은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만일에 중국 어선 수천 척이 민병대 함선과 함께 어느 날 동시에 타이완의 모든 항구와 해변에 돌진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연 타이완은. 그걸 일방적으로 다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그렇죠. 민간 어선이 있는데 그걸 공격할 수도 없을 것이다. 없고. 그대로 놔두면은 해상이 봉쇄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정규 함대가 나타나면 타이완 군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건 그냥 제가 상상을 한 건데요. 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이 배출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1940년대 뭐 이제 중일 전쟁 과정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현란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항상 전술을 펼쳐서 상대를 이제 뒤통수를 때리는 것들을 능하게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미국식 어떻게 보면 다 교과서적인 이런 전술은 이제 안 쓸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 대 힘으로 붙어서는 굳이 그렇게 많은 막대한 희생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것들은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대만의 국민들은 중국의 어떤 이런 위협 그리고 침공 여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방어한 어떻게 보면 무슨 희생을 써서라도 대만이란 타이완이라는 나라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지켜야겠다.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시고. 예, 대만 국민들의 여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해왔어요. 한 3년 전쯤에는 꼭 지키겠다라고 한 비율이 30%도 안 됐다가 작년 중반까지는 그게 80% 가까이 올라왔었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양안 전쟁의 현실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가급적 전쟁을 안 하고 현상 유지를 해보자는 여론이 다시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의욕이 불타다가 이게 진짜로 전쟁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양보하고 서로가 좀 좋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실 그때 그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나온 시나리오에서 항상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대만군이 우크라이나군처럼 필사적으로 방어할 것. 근데 사실 그 전제 조건이 저는 되게 이렇게 퀘스천이 많이 찍히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마 제 책에서 소개한 그 미국의 진보적 가치 전략 때문에 특히 그런 것들이 강조될 텐데요. 그런데 아마 양안 전쟁의 경우에는 타이완 사람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타이완은 꼭 개입하고 보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식견들을 인사이트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참 와닿았어요. 그 질 수 없는 나라?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이 중국 같은 나라는 러시아 같은 나라는 박사님 보시기엔 질 수 없는 나라다. 그 질 수 없는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질 수 없는 나라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나라들은 대국이고 인구가 크고 그래서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이 되면서 강력한 그 무력을 가지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핵무기 보유국. 그런 경우에는 전쟁에서 진다 하더라도 상대 적국이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없는 점령해서 뭘 해볼 생각을 못하는 내가 펀칭 한 방 날려서 상대방을 움찔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중인 전쟁에서 중국이 이겼지만 인도를 들어가지 않듯이 이번에 양안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다 해도 중국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뭐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이 미국을 혼내줬다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을 점령하겠다는 생각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강대국 어떻게 보면 질 수 없는 나라의 제일 중요한 건 의지겠군요. 우리가 무슨 희생을 쓰든 뭐 시간이 20년 30년이 걸리든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나서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참 무기력하게 그냥 결국은 그 의도가 관철되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트럼프 시절에 중국에서 내세운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문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소위 대미8조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중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일당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100년이고 200년이고 추진할 수 있지만 미국은 뭐 몇 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좀 다른 정책을 가진 대통령이 나오면 그때 우리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요즘에 제일 큰 고민이 그겁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뭐 사우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예.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걸 보면 예. 야,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앞으로 40년은 봐야 될 것 같고 네. 중국 시진핑 주석도 최소한 10년은 더 볼 것 같고 네. 푸틴도 10년은 더 볼 것 같고 예. 그런데 그거에 맞서는 다른 나라들은 뭐 4년, 5년마다 뭔가 다 리셋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환경 속에서 과연 이게 효과적인 대응이 될까? 근데 이런- 미국 같은 나라는 여야 합동으로 안보 전략과 외교 전략을 만드니까 네. 행정부의 정권이 바뀌어도 그게 일관성을 가지고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데 유지된다. 예. 그 지금 지적하신 나라들의 경우에는 다 장기 국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 비해서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기 전략, 장기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미국처럼 안보와 외교 전략에 대해서 여야 바이파티산으로 일하지도 않는 것 같으니 초당적인 것도 없고. 네, 그렇다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예. 약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쟁은 결국은 벌어질 수밖에 없고 네. 질 수 없는 나라, 어떤 대국으로서의 체면을 걸고 어떻게 목표를 100년 목표를 달성하기 예. 위해서 장기적 비전으로 쭉 가는. 그러면 결국 전쟁은 발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예. 발발은 당연한 거고 예. 그 시기와 어떤 방식이냐가 예. 단지 관점이다라는 게 이제 박사님의 예. 이제 핵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많은 시나리오에서 제일 궁금한 것들은 그러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방어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네. 방어에 나설 것 같은데 네. 그때 지난번에 이제 미국 쪽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도 핵심이 일본에서의 어떤 일본의 참여, 네. 협조 여부, 뭐 네. 이를테면 일본 항공자위대나 해상자위대가 예. 같이 나서느냐, 아니면 기지 제공 정도에 예. 그치느냐, 아니면 아예 그것도 안 하느냐, 네네. 등등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네. 봤는데 이 책에서 그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본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 같은가요? 일차적으로 일본은 너무나 중요하죠. 일본의 기지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네. 미국이 중국과 싸우면서 제대로 무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고 있으니 네네. 예, 일본의 전략에 같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이 되죠. 근데 문제는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본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양안 전쟁에 휩쓸리게 될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우려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시나리오에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말을 이렇게 뭉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주한 미군이 일찌감치 주일 미군 쪽으로 이제 와서 전환 배치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냥 끝났던 것 같은데. 그 마크 켄시안이 그 워게임 분석을 할 때는 네 나라만 참전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타이완, 일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론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워게임 하기 전에 한 워게임도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 조그만 뉴스였기 때문에 뭐 거의 보도가 잘 안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워게임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공격했다고도 나옵니다. 사실 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본토에서 제일 가까운 어떻게 보면 미 육군의 거점 그리고 예. 강력한 공군이 거점이 사실 우리나라 평택, 군산 뭐 예. 이런 쪽이잖아요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반에 그 대량의 미사일 공격으로 네. 일단은 싹을 잘라놓고 시작을 네. 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할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리고 사드가 기필코 먼저 파괴해야 되는 목표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눈엣 가시 같은 존재니까 예. 일단은 먼저 제거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이제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먼저 타이완을 공격을 할 것이고 타이완을 공격하고 미국이 개입을 하는데 여기서 주한 미군이 기동을 하게 되면 이제 한반도에 소재해 있는 미군 기지, 특히 사드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일단은 어떻게 보면 중국은 대만이라는 존재를 별도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 문제인데 여기에서 외부 세력인 미국이나 일본이 개입, 특히 이제 미국이 개입했을 때 예. 그럼 당연히 거기에 기지가 되는 거점이 되는 것들은 다 우리의 공격 대상이다. 예,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예. 중국 논리로는 타이완은 우리의 그 영토고 예. 우리의 영토에 미군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침략했다라는 명분을 쓸 수 있고 거기에 일본군이 낀다면 일본도 우리를 침략했다 또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책에서 보면 제가 제일 참 그 박사님의 이 식견과 어떻게 보면은 그 인사이트에 제일 놀란 게 중국이 그러면 단독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국, 일본
그리고 이제 예. 한국을 상대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보면은. 예, 그래서 저는 그 중국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미국이 가장 큰 주적이 되고 그런데 일본은 이미 미국과 함께 동원될 것이라는 전제로 수년간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요즘 말로 그 대책,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의 참전 여부는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한국은 가능하면 그 적군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국가죠. 왜냐하면 무력도 크지만 어쩌면 중립을 지켜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분명히 다르다. 중국이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은 무조건 참전인데 예. 한국은 잘하면 중립을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중립을 지키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참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지 참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일단 참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예, 어떤 이제 전략을 펼칠까요? 예, 그래서 한국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한국을 공격하지는 않으려고 하겠지만 주한 미군이 움직이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한 미군과 한국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전략을 쓸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반도에 묶어둔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반도에 뭔가 일이 생겨야 된다는 결론이죠 예. 보면은. 근데 그 주체가 자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은 언제나 한국을 상대한다면 북한을 카드로 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직접 한국에 먼저 한반도에 개입했을 경우에는 네. 오히려 중국이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든 간에 한국군과 미군이 한반도라는 곳에 붙박이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네. 상황이라는 건 결국 북한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네. 음, 그럼 북한은 당연히 그 반대급부를 필요로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 식량 지원, 에너지 지원, 또 정치적인 정권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해서 지원을 약속하면서 예.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무력 사태를 일으키게 해서 그러나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규모로 통제하면서 왜냐하면 여기서 정말 전선이 더 크게 발생하면 곤란하니까요. 네네. 예, 그렇게 소요를 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강원도 북부에 포격을 했다. 포격을 했다. 예,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네. 지금까지 바다에 쏘는 거 보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여론 들끓겠죠. 그렇죠. 예. 뭐 하냐. 그렇죠. 이제. 예. 그럼 정부도 강력한 대처를 하겠죠. 그동안에 항상 모든 정부들이 다 이야기했죠. 원점에 대해서 뭐 예. 10배로 타격을 하겠다. 예, 그래서 북한은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대응을 하면 그거 받고 다시 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는 그동안에는 다 한 번씩 치고 예. 끝나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 불문율이 작동 안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양상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전쟁인가? 아니면 소요인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이런 사태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게 중국이나 북한의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적으로 막 전역에 이제 막 그 불바다가 되는 전면전은 아니지만 네. 강도는 상당히 세고 네. 그 지역에서의 어떤 투입되는 무장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점점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네네. 심각한 상대. 예, 예. 그렇지만 전면전은 아닌. 네. 그러면 이거 상당히 대응하기가 까다롭게 되죠. 까다로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평양을 무작정 때릴 수도 없고. 예. 그 상황이 되면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할 거란 얘기입니다. 역으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을 결심하면 네. 그 직전에 북한으로 하여금 그런 사태를 발생하게 하고 그러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을 할 때 네. 주한 미군 예를 들어 주한 미 공군이 날아가려 하면 우리의 입장은 그 꼴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한국에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어딜 가냐. 그렇죠. 주한 미군이 한국을 안 지키고 위기 상황에 어디 딴 나라를 간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심 동맹국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네. 이것들을 분명히 저쪽에 문제가 생길 건 알지만 예. 이거를 무시하고 주한미군을 빼내서 대만 방어전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도 이 책에는 안 썼지만 네네. 일본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일 걸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예. 음, 본인들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러시아를 움직여서 북방 영토나 예, 북방사도의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시위를 강화하면 일본의 군사력은 양쪽을 나눠서 운영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일본이 항상 그동안에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해왔던 그 시나리오가 작동이 되니까 예. 예. 옛날로부터 북방 그다음 홋카이도 이쪽에서부터 압력이 예. 되니까 이 남쪽으로 지금 했던 전력을 재배치해서 예. 저쪽부터 먼저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완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그냥 오로지 중국군, 대만군 그리고 이제 미군 일부만 이제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보면은.
미군이 주력이면은 뭐 변함이 없겠지만 네. 아무튼 가능한 한국군이나 일본군의 참여를 막고 참여하더라도 그 비율을 줄이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되면 이제 중국의 의도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예. 결국 뭐 대만의 점령 이런 예.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중국은 이야기하고 있죠. 본인들은 3일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3일이라는 게 참 보면 그동안에는 그 미국이 전쟁하는 거 보면은 되게 네. 쉬워 보여서 되게 네.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예.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니까 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과연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보면.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타이완도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그 타이완에 상륙 가능한 해안이 8개에서 12개 정도가 의외로 있다고 하는데요. 적더라고요, 보면. 예, 그 지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안들을 다 거의 요새화 시켜놨는데 과연 그렇게 쉽겠느냐? 네.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그 대안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지 사실 저희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사실 저는 대만에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들 보다가 보면 정말 무섭고 아픈 게 뭐냐면은 이게 훈련인지 아니면 봉쇄인지 예. 애매한 상황에서 차근차근 해서 이제 대만을 이제 말려 죽인다고 그래야 되나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 전투기가 대만 전투기보다 훨씬 양쪽으로 많으니까 네네. 끊임없이 그 중간선을 침범하면은 그때마다 그 제한된 대만 공군기는 스크램블 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면 뭐 그게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이게 예. 한 달 뭐 이렇게 이어지면 결국은 전력이 바닥이 나고 사고가 예. 나고 무력화되는 그 전쟁은 분명히 안 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한 절반쯤 예. 탈락된 상태에서 예. 여러 지역들은 이미 봉쇄가 돼 있고 그러다가 중국이 살짝 그립을 풀어가지고 다시 이제 뭐 훈련 끝이나 뭐 애매한 상태로 이제 가면 이거는 미국이 참 개입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겠다. 그것이 중국의 전략 중에 하나로 제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 그들의 말로 혁명 전쟁 때 사용했던 소잡는 칼 전략의 변형이기도 하죠. 그 소잡는 칼 전략의 변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소잡는 칼 전략이라는 거는 대상 무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무력의 공급원 예.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지지 역할을 해주는 백성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힘의 원천을 오히려 공격해가지고 그것들을 막고 네. 봉쇄하는 겁니다. 그 유리한 지역 상황을 결정하고 시기를 결정할 권리는 그 당연히 중국한테 있으니까 사실 전쟁에서 보면은 항상 그 언제 그리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쪽이 일단은 상당 부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만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시작부터 수재적인 입장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럴 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뭐 필연적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게 뭐 중국군이든 아니면 북한군이든 누군가와 어떤 무력 충돌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핵심이신 거죠. 그러면 이게 강건도 불이 아니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이 전쟁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먼 곳에 발생할 전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이 한반도도 영향을 입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큰 영향을 입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뭐 비행기로 한 3시간? 2시간 정도?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니까 뭐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저쪽에 일이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우리한테 일이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자꾸 한반도라는 요 틀에서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시야를 넓혀서 최소한 이 대만 그리고 이제 일본 요 주변 지역까지는 한꺼번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박사님께서 이 지금 써주신 이 시나리오 보면 되게 무시무시하거든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맞고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북한군한테 맞던 중국한테 맞던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만약 수동적인 자세로 있어서 상황이 전개되는 후에 그때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되게 파격적인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과격한 그런 제안을 하나의 예로서 이게 꼭 맞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의 예로서 제시를 하는 건데요. 상당히 과격하지만 한 번쯤 귀담아 들어보시면 그래 우리가 생각을 자유롭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택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충동질해서 한반도에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타이완 전선에 가서 참전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북한이 우리를 때리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북한을 아니면 북한이 우리한테 1이라는 무력을 도발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예, 북한이 먼저 시작을 하든 안 하든 시작을 예, 안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매를 맞을 짓은 얼마든지 충분히 해왔고 우리가 언제 북한을 공격해도 될 만한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는 충분한데 예. 그렇다고 저희가 그러면 선제 공격을 네.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위협을 성공적으로 막기가 그렇게 쉽진 않겠죠. 네, 사실 뭐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북한의 어떻게 보면 무력 그 여러 가지 시위나 도발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킬체인이라고 하는 그 예. 방어 위주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쪽에 지금 되게 초점을 이제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 같으면 수의 탄도미사일에 의존해서 우리 기지를 때리면 우리가 막을 수 있겠지만 네.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에 섞어서 네. 날아가면 도대체 어느 것이 막아야 되는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예. 우리의 제한돼 있는 그 미사일로서는 격파할 수 없을 만큼의 포화 공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는 게 제 요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네.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해서 상대를 그러면 북한도 어떻게 보면 공세가 아닌 수세적 입장에서 몰아넣자. 예. 그러면 저희가 그때 선제 공격을 했을 때 그럼 목표는 어느까지로 해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 만났던 중국의 군 관계의 좀 고위직들 평가로는 만약 한국군이 진지하게 북한을 공격한다면 사실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데까지 3일. 3일. 그것도 역시 3일입니다. 예. 압록강 두만강까지 도달하는데 일주일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북한을 밀고 올라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사태에 개입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북한과 중국 사이도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고요. 그렇죠. 역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도 똑같은 군사 동맹에 의해서 북한도 참전을 해야 되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서 핵 위협을 먼저 도려내고 그 다음 밀고 올라가면 중국은 타이완과 한반도 두 개의 전선을 맞이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 두 전선을 유지할 능력이 되지만 그렇죠. 지역적으로 가깝고 중국은 이 두 전선을 미국을 상대로 해가면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리소스가 되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이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타당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섬찟한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의 운명을 거는 이제 도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려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대량 살상 무기를 한꺼번에 딱 제압을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 절반이라도 남아서 3분이라도 남아서 그게 이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안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만일 북한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코너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국과 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딜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북한을 도모할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진지하다면 중국과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고 너희가 안 낀다면 우리도 안 끼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통일을 도모하는 것을 양해한다면 우리도 너희가 통일을 도모하는 것을 양해하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카드를 맞바꾸면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여지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런 확실한 결심을 했다는 것들을 과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미친놈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이 골목에 미친놈은 나야라고. 그렇습니다. 야, 쟤 눈 돌아갔구나. 이거 도저히 진정 쉬어야겠다. 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거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중국과의 전략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거나 성공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북한과 평화적인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미 너희를 버렸는데 싸워서 맞고 항복할래 아니면 좋게 말할 때 항복할래. 이렇게 해서 뭐 정치 외교는 우리가 가져가고 뭐 일국양제 너희 중국이 얘기할 때 항상 좋다고 하더만 그래 일국양제하자.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력과 공격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전제로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외교적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그 지금 이미 시작된 전쟁, 이 책의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매력,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방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불문율로 그동안 사실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논리와 근거가 있으면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해왔던 것 같아요. 생각도 하지 마. 그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 하기 싫어.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이 책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명확한 논리와 근거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앞에 불편한 진실을 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저도 뭐 지구본 연구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 7위 정도의 경제 강국. 네. 그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유세계를 지킬 수 있는 뭐 무기고, 네. 예, 병참기지 네. 이러한 포텐셜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국민들은 왜 우리는 맨날 이게 휩쓸리는 존재지, 예. 휘둘리는 존재지, 예. 라는 데 대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거기에 대해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예.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 우리가 생각해 볼 방향에 대해서 잘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이 논리가 꼭 맞는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네. 더 나은 대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네네. 고민을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 어떻게 보면 먼저 여쭤봐야 될 질문이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됐네요.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신?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중국에 관계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양안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대만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그 지탄받지 않을까, 네네. 비웃음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필명으로 써볼까 생각했습니다만 필명으로. 예. 그러면 또 신뢰하지 못할 그렇죠. 책이 될 것 같아서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 비웃음의 대상이 되더라도 꼭 우리 사회에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예.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 책은 저 읽으면서 되게 감탄을 해서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많은 좋은 책들이 많지만 사실 항상 조심스럽고 특히 전문가분들이 어떤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는 한 75 정도만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오롯이 이철 박사님의 확고한 주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그리고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그거에 따른 시나리오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척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친구들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싱크탱크에서 야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예, 예. 우리 그러면 항공모함 부척 침몰하고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대응 방안을 이제 예, 세우는 예. 건데 우리는 그 논리 자체를 아예 거부를 하는 예.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읽으면서 사실은 걱정도 많이 됐지만 속도 되게 시원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모셔서 사실 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보면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다 이제 머릿속에 계시니까 네. 정말 다 풀어주실 테지만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사랑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고요. 뭐 도서 판매 실적도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책이 지금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에 더 재책을 때려서 더 달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본 연구소에서 여러 책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혔다면 이번에 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책 써주신 이철 박사님 모셔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사랑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더 본격적인 그리고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구본 연구소 도서관은 다음번에도 새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이철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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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